안녕하세요. 우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엔 공정이야기 두 번째 파트 조립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립 공정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가공 공정의 다음 단계로 탑재에 앞서서 블럭을 대형 사이즈로 제작을 하는 그런 공정들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조립에는 유닛 어셈블리, 그다음에 서브 어셈블리, 그랜드 어셈블리가 크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닛 어셈블리를 소조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어셈블리를 중조립, 그 다음에 그랜드 어셈블리를 대조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넬 어셈블리는 사실은 조선소에 따라서 판넬 어셈블리는 참고로 평블록을 제작하는 공정인데요. 판넬 어셈블리가 중조립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대조립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중소의 구분은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블럭 건조 공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블럭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블럭에 그랬기 때문에 블럭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조차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럭 건조 공법이 점점 발전이 되어 가면서 그 블럭의 크기도 소, 중, 대의 크기로 나뉘어져서 소조립으로 가장 작은 어떤 유닛 단위의 소조립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소조립 블럭들이 합쳐져서 중조립 블럭이 되고 다시 중조립 블럭들이 합쳐져서 대조립 블럭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상대적인 개념의 조립 공정 절차가 생겼다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각각 이제 중조 대조인데 커브드 블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조립 공정은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세팅, 배제를 하고 마운팅 하고 그 마운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취부 작업입니다. 그 조립할 부재라든가 블럭을 가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웰딩은 본 용접이고요. 용접이 완료된 다음에는 그라인딩이라고 하는 소위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검사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된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평블럭과 곡블럭의 공법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떤 경우든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판넬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중대형 규모의 평블럭에 대해서는 일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그 평블럭 조립, 이렇게 특화된 조립 방법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공사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킹, 절단, 굽힘 등의 우리가 가공 공사라는 걸 배웠죠. 가공 공정을 거친 부재가 지상에서, 여기서 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탑재 공정과의 구분을 위한 얘기입니다. 탑재 공정. 우리가 지상이라는 거는 이제 탑재 공정이 투입되기 이전을 지상이라고 합니다. 탑재 공정은 좀 다른 말로 선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는 onboar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상이라는 거는 탑재되기 이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상에서 적당한 크기의 블럭이 조립되는 공사로 가공 공정과 탑재 공정의 중간 과정. 그래서 보통 이런 중간 과정을 나중에 배울 선행 도장과 선행 의장과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선행 공정의 일부로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선행의 의미는 탑재 이전이다. 탑재에 선행되어서 수행된다라는 의미의 선행이 되겠습니다. 조립공사는 선체의 건조 방식이 블럭 건조 방식으로 바뀌면서 등장을 하면서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조립 공장의 배치 면적 설비가 그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블럭 조립 공법의 장점은 도크나 선대, 소위 이제 탑재가 진행이 되는 공간에서의 작업 기간을 최소화시켜주는, 제가 지난번에 이 이윤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탑재의 회전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이 많아질수록 탑재 공정의 체류
기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조선소로서는 가장 고가의 리소스인 도크나 선대의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결국 이거는 조선소가 더 많은 선박을 수주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즉 조선소의 매출과 수익성으로 직결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 조립 공법 자체가 조선소의 매출 수익 증대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전의 측면에서도 고소 작업, 아무래도 그 탑재가 되는 과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빌딩의 높이가 높아지듯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 작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감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대형 선박을 여러 개의 블럭으로 쪼개서 하나하나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형 철 구조물을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음새들을 우리가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용접을 할 때 그 정도, 소위 애큐러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 조선 1위 국가가 된 몇 가지 요인들, 물론 설계 기술이라든가 기자재 기술도 있었지만, 이 정도 관리, 초대형 선박을 블럭 건조 공법으로 건조하면서 품질을 준수할 수 있는, 품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관리 기술이 대단히 높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복잡한 블럭 조립 공정이 포함된 선박 건조 공정에 대한 생산 관리 역량이 어느 경쟁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단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주 세심한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용접, 여기서 지상은 다시 얘기하지만 선행입니다. 블럭 단위에서 용접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증가하기 때문에 용접 변형과 잔류 응력, 용접 변형이라는 거는 철의 열이 가해짐으로써 변형이 발생한 걸 얘기를 하고요. 잔류 응력은 이것이 용접에 의해서 고정이 됐더라도 변형이 발생되거나 되지 않으면은 그 변형을 발생시키는 스트레스가 철 구조물, 소위 스틸의 내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잔류 응력 또는 레지듀얼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중에 생산 기술 이야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의 특징은 선박 건조 물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 60% 이상을, 물론 상대적입니다. 블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최소한 절반 이상의 그 물량이 처리가 되는 공정이고요. 블럭 분할을 통해서 형성된 각각의 블럭은 단순한 블럭부터 공량이 많고 복잡한 블럭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물론 선박의 크기나 선종에 따라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각각의 블럭들은 해당 조선소의 시설이나 설비, 기술력, 관리력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조립 공법을 적용받아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조립 공법의 종류가 몇 가지 이제 분류들이 있는데요. 블럭 건조법은 얘기를 드렸고요. 건조 공정에 따른 분류와 형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히 얘기 드린 것처럼 건조 공정에서는 크게 소중대가 있고 탑재 공정 이전에 다시 한번 탑재 블럭을 대형화하는 PE. 사실은 PE 공정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프리 이렉션이라고 하는 탑재에 바로 선행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 PE를 대조립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기지만 이런 블럭의 크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들의 블럭 조립 공법이 소조, 중조, 대조를 거쳐서 탑재 이전에 프리 이렉션이라고 하는 선행 탑재로 어느 정도 현재로는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제 공법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상에 따른 분류는 크게 나눠서 평블럭과 곡블럭입니다. 우리가 선박을 보면은 평행부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으로 이중선적 구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평블럭이고요. 곡블럭은 선수미의 대부분의 블럭들이 곡블럭인데, 이 곡블럭 중에도 특히 선박의 선수와 선미의 아주 복잡한 부분들을 구성하는, 단순히 곡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엔진룸 같은 곳을 보면은 엔진과 주타 기관,
그 다음에 프로펠러 등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곡면, 외판의 곡면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그, 그 엔진룸을 구성하는 구조 부분, 스트럭처 부분도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입체 블럭이라고 해서 곡 블럭과 차별화해서 더 복잡한 블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 일반을 말씀드리면 크게 운반 또는 배제가 있고요. 취부, 용접, 크게 이렇게 3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조립할 것들을 어디다가 옮겨다가 모아야 되고요. 그 옮겨진 부재나 어떤 블럭들, 가공의 그 소조립의 경우에는 부재들, 그 다음에 중조, 대조, PE의 경우에는 블럭들을 용접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이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본용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워낙 하중이 많이 나가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취부 작업을 먼저 합니다. 취부라는 거는 공정 이야기에서 잠시 얘기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플레이트에 이렇게 생긴 어떤 보강재를 붙인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먼저 고정을 위해서 특정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걸 테크 웰딩이라고 하는데 가접을 먼저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선 용접이라고 하는 본 용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취부와 용접이 나눠지고 부재 운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선소에서는 완성된 블럭은 트랜스포터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운반 작업이라고 하고 블럭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재들의 이동은 배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운반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트랜스포트하는 서로 다른 지점으로 운반하는 것을 운반 작업이라고 하고 배재 같은 경우는 이런 취부나 용접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빈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다 가져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놓는 이렇게 그래서 그 취부 용접을 하기 이전 단계에 정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배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조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조립은 블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계의 조립이고요. 그래서 보통 큰 뼈대 부재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이런 소조립 같은 경우는 바닥에 설치된 정반 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베이어 정반 위에서 가공 공장의 실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소조립은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는 가공 공정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정 자체의 특성은 조립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다루는 부재의 중량은 다른 블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에요. 최소한 수백 킬로는 넘는 톤 단위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많기 때문에 크레인은 간편하고 작은 반경의 회전 기능이 있는 그런 운반 기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래 보는 게 중요한 표인데요. 보통 이게 이제 제가 그 소조립의 순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순서는 모든 조립 공정에 거의 공통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여기 더하자면은 이 마무리되고 나서 검사라는 작업이 포함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판개 같은 경우는 판개는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판개는 판을 개는 우리가 연한지게 할 때 그 개예요. 연결한다는 의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어떤 이러한 판에 여기에 이렇게 어떤 론즈를 붙이고 여기에 뭐 이렇게 생긴 부재를 연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때 밑에 판이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강제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강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간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연결부를 용접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를, 요 사이를. 판과 판을 연결한다 그래서 판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에도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필요하면 이제 바운더리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죠. 잘라내서 이러한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판계에는 소조립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위에 조립할 부재들을 배제하게 되고요. 배제 갖다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취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취부, 고정시키는 택 웰딩을 통해서. 그래서 취부는 우리가 가접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 두 개가 본 용접이고요. 메인 용접이 되고, 그래서 보통 라인 웰딩입니다. 보통 이 본 용접이라는 것은 택 웰딩, 점 용접과 대비가 돼서 라인 웰딩이라는 표현. 또는 라인 또는 아크 웰딩, 아크 용접을 사용한다 그래서 아크 웰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자동 수정 용접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사실 자동이라는 거는 기계화의 의미입니다. 기계화. 그래서 그 본격적인 자동화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레일과 굴러가는 형식의 용접기를 붙여서 기계화시킨 방식으로 할 때에는 이런 코너 부분은 이렇게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대중화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은 기계 장치가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람이 직접 토치를 가지고 그 수정 용접 또는 마무리 용접을 해주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용접한 부위를 해주게 이런 사상 작업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판과 이런 판을 필렛 용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용재를 용입을 해서 접합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 슬래그가 쌓이거나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라인딩을 통해서 평평하게 제거해주는 작업이 사상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가 시수라고 있는 거 시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작업량입니다. 작업량. 좀 뒤에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접 같은 경우는 용접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결국 용접 길이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굳이 얘기하자면 시수가 여기서는 뭐 2.33 미터. 그다음에 용접 같은 경우에 여기 용접을 기준으로 볼게요. 3.31 미터다라고 하죠. 미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실은 뭐 정확한 시수는 뭐 이 정의는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3명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수를 작업자 수로 나눠주면은 그 평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평균이 실제 작업 시간과 비례하는 물리량이 됩니다. 작업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미터라고는 얘기했지만 이 시수 자체는 제가 아까 얘기한 용접의 경우는 용접장을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환상 계수를 고려해가지고 시수 자체는 보통은 얘기한 김에 나오자면 이 시수 자체는 미터 단위라기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투입되는 man hour라는 걸 씁니다. man hour라는 거는 1man hour는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31 man hour 시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3명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1.1 시간만큼의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용접장을 시작을 해서 그 용접장을 작업을 하기 위한 시수, 여기 있죠. 시수를 결정을 하고 그 시수를 감안을 하고 공정 간의 라인 밸런싱, 균형을 고려해서 작업 시간을, 투입 인원 또는 투입 리소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소조립 공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조립 공정은 중대조립 공정의 선행 공정으로 후행 공정의 복잡한 공정의 선행 단계고요. 적정 크기의 묶음별로 분류하고 이것들을 1, 2차 부재끼리 선조립한 후 후행 공정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재 물류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공과 소조립 사이에 어떤 적치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송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요. 자동화율을 가능한 높이기. 조선소가 굉장히 자동화율이 낮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그런데 소조립만큼은 첫 조립 단계이기도 하고 표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화율이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조립 작업은 보통은 가장 기준은 블럭 단위인데 최근에는 왜냐하면 블럭들은 다 다르잖아요. 선박마다 다르고 크기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해서 로트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블럭을 좀 더 세분화해서 뭐 사이드 쉘이라든가 바텀 쉘이라든가 또는
호퍼 탱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표준화된 형태로 구분하는 생산 방식, 로트 생산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조립의 크기는 아주 작은 소형 브러켓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주판의 어떤 길이 방향의 보강제 또는 트랜스버스 방향의 보강제들을 무튼 용접하는, 조립하는 대형 사이즈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부재를 선행 조립하는 것을 소조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로트 생산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조립은 첫 조립 단계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어떤 부재를 선행 조립하는 것을 소조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부재의 종류, 형상, 중량을 고려해서 소조립 유형들을 분류를 하고요. 여러 유형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소조립 라인별로 계열화라는 게 일종의 그 전문화와 일맥상통한 이렇게 전문화. 우리가 이제 이 전문화라는 거를 그룹 테크놀로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작업의 학습 커브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의 숙련도 같은 것들이 향상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화라는 의미는 전문화와 일맥상통하고 그룹 테크놀로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조립 부재 종류는 뭐 너무나 다양해서 여기서 다 보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길이 방향, 그 선수 선미를 관통하는 이러한 론지, 여기 써 있죠. 론지튜디널 스티프너, 그 선방 구조 용어들을 뭐 여기서 제가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너무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론지튜디널, 스티프너, 프레임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횡방향의 이러한 트랜스버스 벌크헤드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프레임들, 여기 그 종늑골, 횡늑골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소위 웹과 페이스로 이루어지는 트랜스버스 프레임 같은 것들도 소조립 단계에서 조립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 선체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구조 부재들의 그 유닛 단위들을 소조립해서 처리한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박스 빔이라든가 필라라든가 해치코밍이라든가 볼워크라든가 호스파이프, 체인파이프 등등 소위 블럭이 아닌 철 구조물들에 대해서도 소조립 단계에서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반의 종류를 얘기를 할 텐데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그 작업물들은 엄청나게 큰 하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톤단위죠. 기본적으로 톤단위이기 때문에, 톤에서 수십 수백 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하중물의 작업물이 놓이는 곳은 일반적인 땅은 안 돼요.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스테이지라고 하는 정반이라는 거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웨업 같은 경우는 철 프레임이 포함된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이 네업 같은 경우는 그런 빔이나 H빔 또는 I빔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격자 형태의 정반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특히 아까 제가 소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작업 흐름 있죠? 여기서 보는 이런 작업 흐름, 여기서 가는 이게 이제 고정 정반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해요. 처음에 이 판게된 이 부재가 어느 한 위치에 고정이 되면은 거기에 고정이 된 상태로 나머지 작업들을 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최근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들은 이 소조립 작업을 하는 부분을 흐름 생산으로 합니다. 즉, 이 작업들이 컨베이어로 운반이 되면서 그 연속 형태의 소위 레퍼터티브라고 합니다. 반복 생산의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컨베이어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롤러 컨베이어, 하나는 스키드 컨베이어인데요. 롤러 컨베이어는 그림으로 표현을 주면 이렇습니다. 롤러 컨베이어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밑에 롤러들이, 굉장히 작은 강력 롤러들이 놓여 있어서 이 위에 작업물이 놓이게 되면은 그냥 롤러들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롤러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위에 놓인 블럭을
이 위에 놓은 블럭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린 블럭은 취부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의 블럭이 용접 단계에 있다. 써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취부를 하고 있는 단계고 취부 스테이지고 여기가 용접 스테이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스키드 컨베이어 얘기를 하면 스키드 컨베이어는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롤러 컨베이어는 개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부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이 블럭의 용접이 끝났으면은 이 블럭은 먼저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 있어도.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롤러가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스키드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키드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마치 캐터필러처럼 만약에 이렇게 밑에 롤러들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캐터필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마치 캐터필러 형태처럼. 물론 이제 이게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실제 캐터필러처럼 이렇게 회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실제로는 여기에 오게 되는 정반이 작업이 끝나면 크레인으로 들어서 다시 이제 여기에 투입시키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스키드 컨베이어 방식은 이 위에 놓인 블럭들이 항상 동시에 여기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요 사이에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움직이면은 한 번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의 소조립 공정은 스키드 컨베이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서 작업 시간을 표준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택타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되게 많이 사용하는 택타임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부든 용접이든 마무리 작업이든 2시간 안에 해당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꾸로 그 시간에 맞춰서 공정 계획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대 조립은 기술적으로 추가해서 얘기할 설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소조립된 블럭을 이제 더 큰 규모로 블럭화하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조립품을 구성하는 강제나 또는 앞에서 소조립된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일한 경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공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강제 적치장에 오고 전처리하고 절단 공장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조립 공정부터는 상당히 거의 수백 수천 가지의 경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경로로 가게 된다는 의미고요. 조립 블럭의 구분은 앞에도 본 것처럼 크게 평블럭과 국블럭, 그 다음에 입체 블럭이 있고 그 외의 블럭 같은 경우는 거주구 같은 거 있죠. 거주구라든가 또는 벌크 캐리어에 많이 사용이 되는 해치 코어밍 같은 선체를 구성하는 블럭은 아니지만 철 구조물들도 다 블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의 블럭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평블럭 조립 공법을 볼 텐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블럭 조립 공법은 과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은 없었어요. 그냥 건물을 짓듯이 한 자리에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근래라고 하면 최근 1-20년입니다. 근래 들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고안이 됐고요. 첫 번째 평블럭 공법은 라인 웰딩입니다. 라인 웰딩.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한테 평블럭이라는 것이 뭐냐를 말씀드리려면은 먼저 요 두 개를 봐야 돼요. 평블럭은 보통 이중 선저나 아니면은 사이드 쉘 블럭을 의미하고요. 대부분 내부에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 내부에는 길이 방향의 이런 론지들과 횡방향의 이러한 트랜스 부재들을 조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래 위로 메인 플레이트가 감싸게 되는 실제로 유조선 같은 경우 오일 캐리어 같은 경우는
전체 한 70%가 다 이런 블럭들이에요. 바텀 블럭과 사이드 블럭.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웰딩 기법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그 직관적으로 쉬운 방법입니다. 먼저 판계해요. 판계. 이렇게 여러 개의 판을 서로 판을 붙여주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이에 용접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판이 만들어지면은 그 위에 이제 이런 롱지튜디널 프레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 스티프너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개별 용접에 의해서 이렇게 쫙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위에 지금은 여기서 우리 플로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부르는 용어들은 트랜스버스 프레임, 트랜스버스 벌크헤드, 트랜스버스 플로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제가 이거를 요 앞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간단한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요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밑에 메인 플레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I자 또는 보통 이제 이런 L자형을 많이 씁니다. L자형의 론지투디널들이 붙어 있겠죠. 이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의 벌크의 그 플로어, 소위 트랜스버스 부재가 위에서 크레인으로 내려오면서 조립이 될 텐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확대해 놓은 그림 있죠? 확대해 놓은 그림.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긴 부재를 트랜스가 위에서 그 내려오면서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홀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 충분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제 그 홀이 파집니다. 홀. 그리고 이 홀을 위에서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확대해서 이런 부재가 있고 되게 이제 위에서 홀이 뚫리게 되는 건 이런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 이 트랜스에 붙어 있는. 자, 그러면 나중에 이대로 남겨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이 비게 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 여기에 콜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걸 붙여서 자, 여기도 용접을 하고 여기도 용접을 해서 보강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콜라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당연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실수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라인 웰딩 같은 방법에서는 불가피한 방법이에요.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플로우를 조립할 때 이 방법이 아니면은 자, 뒤에서 좀 더 고도화된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플로어들 쭉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 뚜껑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블럭을 뒤집습니다. 아래 위를.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턴오버라고 합니다. 턴오버. 작업을 하고 턴오버를 해서 어디에 올려놔요? 그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 요걸 또 이제 어디서 하나 만들어 놔야 되죠. 그 위에 다시 덮어주게 됩니다. 덮어줄 땐 당연히 지금 이 콜라 플레이트를 붙일 공간을 확보를 해서 미리 트랜스 부재에 커팅을 이제 해놔야 되는 게 되겠죠. 이게 요러한 하나의 단위 그 평블럭을 만들기 위한 라인 웰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에그박스 공법입니다. 에그박스는 내부재의 론지와 트랜스를 격자형 선조립 공법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 위에 그 주판에 붙여진 것들을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주판 및 한 면의 론지튜디널을 제외한 그러니까 뒤에서 볼 텐데 상하 론지튜디널 중 주판과 한 면의 론지튜디널을 제외한 나머지 전 내부재를 일체로 조립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말이 빼먹었는데 전 내부재를 일체로 조립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걸 나눠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주판 및 한 면의 론지튜디널을 제외한 나머지 전 내부재를 선조립해서 합쳐주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이중 벽벽 더블 바텀
그 다음에 또는 양면에 주판 양면에 론지튜디널의 수량이 많고 트랜스나 겉어 수량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순서는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그림도 에그박스를 다 표현하진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요거를 트랜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트랜스 외에도 우리가 에그박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길이 방향에 겉어도 있습니다. 겉어. 이렇게 겉어들도 몇 개가 붙어야 돼요. 사실은 이 겉어와 그 트랜스가 합쳐진 게 마치 이제 달걀을 담는 상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요걸 에그박스라고 하고, 나머지가 이제 론지가 주판에 붙여진 구조물과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판계를 하고 거기에 이 론지들을 하나씩 붙이는 작업은 요 작업이죠. 요거는 라인 웰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두 개. 자, 하나 만들고 요거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 사실은 여기 밑에 빠졌는데요. 론지가 강판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요 에그박스, 미리 만들어진 에그박스를 위에서 내려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 보이세요? 이 론지를 그 트랜스 구조물에 이 슬릿으로, 이걸 나중에 우리 슬릿 공법 얘기할 텐데, 아까랑 조금 요 그림 형상이 다르죠? 형상이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론지의 단면에 저스트 핏한 형태로 홀딩을 해줘서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결합하는 상태 공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론지를 여기에 인서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콜라 플레이트 같은 게 필요 없어지죠. 그쵸? 필요 없어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트랜스 부재들이 있고 양 사이드 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크기가 작은 그 론지가 합쳐진 것을 주판은 어디 있어요? 아래에 주판에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게 되는. 그러면은 뭐가 완성이 돼요? 뭐가 완성이 되냐면은 그 뚜껑 플레이트가 하나가 없는 나머지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아까 두 개라고 했는데 이 론지는 빠진, 그러니까 판괴된 형상만이네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여기가 아니라 요거를 두 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조립하는 데 사용을 하고, 하나는 만들어진 에그박스를 턴오버해서 조립하는데 사용할 주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그박스, 다시 얘기하지만 에그박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요 부분을 먼저 만들고 조립을 하기, 이걸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조립장이 아닌 에그박스 겉어와 길이 방향의 트랜스와 길이 방향의 겉어가 합쳐진 그 격자 구조물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조립장에 가져오기 때문에 에그박스 공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슬릿인데요. 그 라인 웰딩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것은 하나하나의 스티프너를 하나씩 인서트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윈치를 이용해서 한 번에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형 조선술이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건 이유를 알겠죠. 그만큼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이 쓰고 있는 공법이고, 순서를 보면은 뭐 여전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트랜스 구조를 크레인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나요? 여기 윈치에 줄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슬릿 홀들의 론지튜디널이 한 번에 인서트 되도록. 대신에 단점은 이제 크레인이 얘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크레인의 가동률, 사용 시간이 좀 높아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총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의 트랜스들을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위에서 조립해서 여기를 하나하나 콜라 플레이트로 막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거 자체를 당겨주는 윈치로 당겨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생산성도 높고 콜라 플레이트 필요 없이 이렇게 슬릿 홀을 절단하는 것만으로 조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 파트를 턴오버해서 또 윈치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반대면도 이렇게 윈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끌려오면서 다시 론지들이 이 하나하나의 슬릿 홀에 인서트가 되는 방식, 이걸 슬릿 공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에그박스 공법은 별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에그박스는 유럽이나 과거에 미국에서 좀 많이 사용하던 공법이고, 이걸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봐서 알겠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론지를 트랜스에 한 번에 인서트한다라는 게 정도 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정교한 그 용접이라든가 절단이라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이제 그걸 해내서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일단은 롱지튜디널은 작업성이 가장 쉽습니다. 특별한 정도 관리 공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롱지튜디널은 꼭 평블럭이 아니어도 곡블럭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제 작업을 여러 단계로 분리해 주기 때문에 크레인 집중화가 좀 덜한 편이고요. 나중에 이제 롱지튜디널도 최근에 많이 발전이 돼서 슬릿 공법을 이제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단점은 롱지튜디널 용접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용접에 의한 변형, 사실은 이거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에그박스나 슬릿 같은 경우는 그 슬릿 공법을 위해서 한 번에 인서트 시킨다거나 에그박스로 미리 격자 구조물을 미리 제작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변형을 좀 막는 데 반해서 롱지튜디널 공법은 아무래도 변형에 대한 좀 취약점이 있고요. 트랜스제의 배제 작업의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 택타임, 그만큼 이제 생산성 관점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에그박스는 이 에그박스, 아까 얘기한 이렇게 소위 계란 박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립 공정이 아니라 별도의 전용 정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 작업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재의 집중화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론지튜디널과 트랜스버스 부재를 삽입할 때 장점이 아까 얘기했죠. 콜라 플레이트 필요 없고요. 사실 이거는 슬릿 공법도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론지튜디널과 트랜스 교차부의 구조가 단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선행 작업을 해서 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부재와 이렇게 생긴 부재를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교차하는 이런 부위들 있죠. 이런 부위들, 특히 코너 부위들이 대단히 작업이 어려워지는데, 이걸 미리 작업을 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작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별도의 공정, 전용 정반에서 작업하는 게 장점인 대신에 주판제와 공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그박스 정반의 부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격자 구조로 되지 않는 블록은 당연한 얘기지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그박스를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반이 발생이 되고요. 자, 슬릿 공법은 윈치와 크레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그박스 공법에 비해서, 왜냐하면 여긴 전용 정반이 필요한 데 비해서 설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실 그걸 제외하면은 일부 슬릿 공법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슬릿 공법 같은 경우에 여러 장점들이 있는 대신에 정도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슬릿에 인서트하는 동안 크레인이 계속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 사용이 상대적으로 길게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은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자, 판넬 라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방향은 여기입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주판을 택 웰딩 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앞뒤로 턴오버를 통해서 용접을 해준 다음에 마킹하고 커팅하고 스티프너 용접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상 작업한 다음에 이런 블럭들을
이제 앞에서 얘기한 판넬 공법, 판넬 블럭, 그 판넬 블럭으로 이 대형 부재들을 인서트 해주는데 그런 과정들이 자동화된 라인입니다. 자동화된 라인. 그것이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판넬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곡블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곡블럭은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형상이 복잡하고 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블럭과는 좀 분리를 해서 전분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립 공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라인 웰딩, 에그박스 이런 식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고 단지 개념적으로 라인 웰딩이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방법이 되고 필요한 경우 피스 바이 피스, 말이 그런데 하나하나씩 조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곡블럭을 조립을 하려면은 사실 평블럭은 그냥 정반 위에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곡블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블럭은 곡의 형상에 따라서 이 지그의 높이를 미리 설계 정보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외판 두께를 고려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 차이가 여기서 보면 이제 지그에서 이 높이 차이가 1.5m 이상, 보통 이건 그냥 경험적으로입니다. 1.5m가 이상이 될 때에는 여기에 어떤 구조물이 놓일 때 이것이 그 하중의 좀 쏠림 형상에 의해서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찰력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듯이 이런 고정장치, 지그밴드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해서 이 나머지 지그들이 이 앞뒤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라운드 포인트 마킹이라는 거는 판이 여기 이제 여러 지그들에 놓였을 때, 이런 판재가 놓였을 때, 이 판이 제대로 놓였는지 체크를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정사형. 그래서 이 특정 위치들에 대해서 정사형된 위치에 마킹을 해주게 됩니다. 그 밑에 땅에. 그 마크되는 위치는 보통 이 심 버튼은 이제 보통 우리 용접 부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용접되는 부위에 3개의 포인트 또는 버트 판개 조인트에 최소한 2개, 최소 2개 이상을 각각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지그의 위치가 아니에요. 지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지그에 이런 판재를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놨을 때 이것이 제대로 놓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정사형되는 위치에 그라운드 마킹을 하고 그 위치에 제대로 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그라운드 포인트 마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곡블록 조립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지그 위에 외판 부재를 배치하고 판의 길이와 폭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라운드 포인트와 외판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의 버트와 심의 직선들을 체크하는데 여러분들 이 버트심 궁금하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여기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버트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는 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재봉 같은 거 했을 때 재봉심입니다. 그래서 옷과 옷을 연결했을 때 재봉심.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모든 접합부인 다 심이에요. 근데 보통 조선소에서는 암묵적으로 버튼은 뭐냐면 또 한편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이걸 우리가 맞대기 용접이라고 해요. 이런 판재를 연결하는 걸 버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잠깐만. 제가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2개의 판재, 이렇게 두께를 가지는 2개의 판재를 연결하려고 한다, 붙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서로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면이 직선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제가 아까 그렸던 건데 이 판의 단면을 이렇게 경사를 줘야 되고요. 이 판의 단면도 이렇게 경사를 주고 붙여서 붙이는 걸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맞대기 또는 버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접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용접은 여기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용접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개선된 사이에는 용재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로 맞보고 있다라 그래서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 버트라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선소에서는 이 버트와 심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여기에 이런 외판들을 용접을 할 때 용접선들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선들이 다 이럴 때 길이 방향의 용접선을 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폭방향이나 아니면 저쪽 그 트랜스버스 방향의 용접선들을 버트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이 얘기는 그 용접선, 용접 라인의 직선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판의 하부에 구속이 필요한 부분에 선종는 구속을 해줘야 됩니다. 용접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지그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얘기했고요. 판재의 심을 용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 기준선과 부재 위치선, 그러니까 소위 용접할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 서로 조인트를 마킹을 하고 부재 몰드 라인이라든가 부재 번호, 용접 각장 등을 또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부재 배치, 뭐 튜브 각도 조정, 그다음에 대형 부재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각도와 변형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임시로 고정하기 위해서 적당한 보강제 부착하기도 하고요. 예,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곡블럭 조립은 이런 겁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볼 텐데요. 자, 이러한 판을 당연히 이러한 판도 처음에 이렇게 몇 개가 이제 그 판계가 됐겠죠. 판계된 것을 크레인으로 옮겨다가 미리 사전에 세팅된 이 지그 위에 설치를 하는 거, 그 베젤을 우리 이런 걸 베젤이라 그러죠. 베젤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조립된 이러한 어떤 그 뭐죠? 이게 소조립이죠. 소조립. 지금 보는 이런 것들도 이런 부재에 이런 스티프너가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놓고 당연히 그 전에 이 아래에 있는 론지들은 라인 웰딩 공법으로 미리 선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라인 웰딩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지우고 다시 얘기해 보면은 여기에 마킹되는 내용들은 단순히 용접선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재들이 와서 붙을 위치를 마킹을 또 해주고 이런 부분도 하고 그 외에 또 아까 몰드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접 정보, 개선 정보 같은 것들도 이제 캐릭터 정보들 같은 것들도 표기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형태, 곡블럭 조립인데 곡 외판을 기준으로 한 곡블럭 조립.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곡 외판을 놔두고 사전에 소조립 또는 중조립된 이러한 블럭들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블럭의 크기에 비해서 외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공량이 심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먼저 곡 외판을 세팅을 하고 여기에 외판 부분의 판계에 론지튜디널이나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런 것들이죠. 론지들 먼저 라인 웰딩으로 쫙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조립된 내부재 또는 블럭, 소조립 블럭을 이런 것들이에요. 소조립 블럭을 턴오버해서 부착을 하면 이런 형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의 슬롯홀, 아까 우리가 슬릿이라고 한 거잖아요. 슬릿. 그런 경우에 슬릿을 관통하는 론지튜디널 부재의 취부는 상황에 따라서 웹 취부 후에 측면에서 인서트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마치 아까 에그박스나 그 다음에 슬릿 공법에서 본 것처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블럭 조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는 반대로 이번에는 평행판을 기준으로 한 대조립입니다.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평행판을 먼저 하고 이제 곡블럭을 턴오버해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곡 외판이 반대로 아까처럼 대부분이 아니라 곡판이 블럭의 일부분이거나 외판 기준 조립이 어려운 블럭에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형상의 블럭은 우리 앞에 봤던 것보다 곡이 훨씬 더 커버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엔진룸이나 스턴 또는 스템 구조의 곡블럭 조립에 사용이 됩니다. 블럭의 전체적인 조립을 데크 또는 벌크 헤드로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보는 게 이렇게 데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벌크 헤드라 그러잖아요. 벌크 헤드 중간에 막음 벽 같은 것들 내부재와 함께 별도로 종조립된 외판 부분을 이 부분 얘기입니다. 턴오버해서 조립을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외판을
각 부재 단위로 조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수와 선미 끝단 부분에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외판 기준의 중조립, 대조립 앞에서 보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밑에 여러 가지 얘기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벌버스 보우죠. 벌버스 보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먼저 그 내부 젤을 먼저 선조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 외판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붙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 공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텐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조립 공정 자체가 조선소로서는 사실은 이제 탑재라든가 암벽 같은 그 최종 그 조립 작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공정이고, 또 한편 굉장히 높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그런 공정 관리가 필요한데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또 공정과 공정을 연결해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공과 탑재 공정을 연결하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배제, 판계, 취보, 용접, 운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조립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 중, 대에 관계없이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립 공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되는 원칙들. 첫 번째는 후 공정으로 원활한 부재는 뭐 대형 소부재 같은 거 되겠죠. 블럭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후공정은 뭐가 될까요? 후공정은 크게 세 개입니다. 먼저 선행, 의장, 그다음에 선행, 도장, 아니면 바로 탑재 또는 뭐 선행, 탑재 포함이 될 텐데요. 근데 이 후 공정의 일정을 고려를 해서 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후공정에 계획된 날짜에 이 부재나 대형 소부재나 블럭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이 영향은 최종적인 탑재 공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업부와 평준화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후공정의 일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작업부와를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 평준화가 필요할까? 평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간별로 또는 장소별로 투입되는 리소스의 양이 가능한 한 그 변동이 적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이 작업부와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대조립 블럭 공장이 하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대조립 블럭 공장에서 1월에는 50명을 필요로 하는 계획을 하고 2월에는 100명을 필요로 하는 계획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만약에 완전한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있는 그런 곳이라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뽑아 쓰고 필요한 만큼 해고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법이라는 게 있고 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기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해고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인력만큼을 아웃소싱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아웃소싱은 당연히 더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결국은 비용의 관점에서 이 운영하는, 제가 방금 작업자로 예를 들었지만 작업자뿐만 아니라 뭐 공간 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능한 한 평준화가 되어야만 그 원활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후공정으로 원활한 공급을 하는 것처럼 선공정, 가공이죠. 가공공정과 생산의 리듬, 생산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공과 조립 사이에 너무 많은 그 제공이 쌓인다거나 거꾸로 선공정이 조립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꾸로 조립의 생산 속도가 가공보다 너무 빨라져 버리면은 가공이 그 조립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맞춰주지 못하게 되면은 또 유유 시간이 발생됨으로써 조선소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요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그 뭐죠? 공정의 연결 관점에서 원활한 흐름, 심리스한 흐름이, 그러니까 공정이 흘러가기 위한 그런 같은 조건, 어떻게 보면 부하 평준화와 더불어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생산 계획의 관점에서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 계획의 상호 관계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본 게 크게 여기 소조, 뭐 가운데 이제 중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조 있고 피 있고 마지막에 탑재가 있고 한데요. 그 앞엔 가공이 있고요. 결국 이런 각각의 단계들이 심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성각 공정에 대한 엄밀한 의미의 엔지니어링 옵티마이제이션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공정별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선공정이나 후공정의 계획, 생산 캐퍼라든가, 그 다음에 선행, 후행에 따르는 공정에 필요한 공급 계획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정과 공정 간에 또는 공정 내부의 서브 공정들, 세부 공정들에서도 서로 기간에 따라서 부하의 편차가 커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종합되지 않을 수가 있죠. 동기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공정을 메인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요 공수가 큰 공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미리 많은 공수가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얘기한 공정계획의 제약 조건들을 좀 더 상세하게 써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세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관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관리를 하려면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몇 가지 대표적인 관리량이 먼저 조립 중량, 그 다음에 결합 부위의 랭스인 용접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접장을 좀 더 개선한 환상 용접장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도 조선소에서 관리량 얘기를 할 때 중량 얘기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뭐 1년에 또는 1개월에 몇 톤 물량 처리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조립 중량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공정마다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립 중량이라는 게 반드시 공수와 비례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프로포셔널한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립 중량은 조립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사실은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정교한 거는 특히 조립의 경우에는 결국은 조립이라는 거는 그 조립 부위의 조립 길이잖아요. 조인트 랭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조인트 랭스는 결국 그 용접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용접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량으로 중량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최부 작업에는 조인트 랭스가, 용접 작업에는 말 그대로 실제로 용접되는 길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용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아까 우리 버트 용접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께가 25mm인 용접에 1m를 용접을 하는 거하고 두께가 50mm인 이런 것을 1m 용접하는 거는 조인트 랭스나 용접장은 똑같겠죠. 하지만 용접량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부피기 때문에 2배니까 8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산 용접장이라는 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환산 용접장은 뭐냐? 제가 이건 조선소의 자료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길이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접에 사용되는 그 용착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중량을 One Compensated Welding Length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이 되는 게 그 앞에서 얘기한 지금 25mm가 됐든 50mm가 됐든 여기에 들어가는 용접량, 용착 금속량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환상 용접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착된 금속의 양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공법에서는 이 양이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190.755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길이를 환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용착 금속 중량은 별도로 이제 정해진 표준이에요. 이 표준은 뭐 예를 들어서 아크 웰딩 용접을 기준으로 뭐 몇 밀리미터의 두께를 1mm 용접을 했을 때 투입되는 용착 금속이다라는 거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길이가 아닌 실제로 투입되는 용착 금속 양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 190.755라고 하는 단위로 나눠줌으로써 환산 용접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이제 그 조립 정반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소조립 정반의 경우에는 여기는 아직은 블럭이 특정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주로 부재나 그 보강재의 관점에서 공통 부재, 그러니까 형상이 유사한 것들에 대한 전용 조립 정반. 그 다음에 뭐 좀 형상이 특이한 애들, 비공통 부재 전용 조립 정반으로 분류를 하는 편이고요. 중대 조립 정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블록, 입체블록, 곡블록, 기타 블록으로 전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 정반 같은 경우는 PE는 탑재 공간 옆에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입체 PE와 평블록 PE 정반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평행부 P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미부 PE 정반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또 여기에 더해서 데크하우스 PE 정반, 거주구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크가 있고 여기에 제가 선체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체가 그래서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옆에 공간들이 다 P장이 될 텐데요. P장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입체 P나 평판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P장도 이 영역을 입체 P나 평판 P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수미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선수미에 해당하는 이러한 공간들이 이제 그 선수미부 P를 주로 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거주구는 보통 선박에 어디에 놓이게 돼요? 선박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엔진룸 약간 앞에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죠. 여기니까 놓이게 되죠. 그래서 거주구는 가장 가까운 이런 위치에 그 데크하우스 P 정반을 보통 설치를 하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전율. 정반 회전율이 얼마냐? 이거는 우리가 식당에서도 회전율 많이 쓰잖아요. 이 식당의 하나의 테이블에 하루에 몇 손님이 왔다 갔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선소에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턴오버 레이트라는 거. 하루에 10m 공간, 100제곱미터에서 100톤의 물량을 처리하면 그게 1턴오버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정반이 하나 있어요. 정반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m고 여기가 45m다. 그리고 이 정반에서 하루에 처리한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0톤이다. 여기서 하루에 10,000톤을 처리했다. 라고 하면은 턴오버 레이트는 어떻게 되죠? 턴오버 레이트는 그 10,000톤이 위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당연히 아래 와야겠죠? 45 곱하기 50. 여기에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하루니까 여기 1이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6승, 10의 2승, 여기 0, 5, 25. 이 정도 되면은 대략 여기 이제 4승 빠지고 대략 얼마예요? 그냥 2000으로 치면은 10의 4승, 2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대략 5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하루 원데이 기준으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정말 하루에 5의 회전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선소에서 하루 기준 잘 안 하죠. 보통 월 또는 그 연 단위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조립 공정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공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부품들이 조립 장반 위에서 소중, 대, 더 나아가서 P 블럭까지 제작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블럭은 이후 후행 공정인 도장 공사와 선대 또는 건조독에서 탑재 공사를 거쳐 하나의 선체로 완성이 됩니다. 선체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부재가 이런 위와 같은 어떤 이렇게 일률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률화되어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소조립 과정에서 바로 탑재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공정에서 어디로 가냐를 송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산업공학에서는 라우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라우팅, 공정과 공정 간의 연결관계. 조선은 이게 너무나 다양하고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송선 라우팅이 복잡한 게 선박건조의 생산 계획, 생산 관리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건 나중에 생산 계획 이야기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사진 몇 개 볼 텐데요. 요게 이제 그 조선소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를 그 DAP라고 합니다. DAP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DAP는 Detail Assembly Procedure의 약자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편집기가 별로 안 좋아요. Assembly Procedure. 말 그대로 상세 조립도입니다. 상세 조립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프라모델 조립할 때 조립 설명서예요. 여기 보면은 소조가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떤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어떤 또 소부재가 붙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이 그림만 보자면 소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어떤 조선소에서는 이 정도 단계의 블럭은 중조 단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아주 작은 부재가 이런 블럭과 합쳐져서 뭐 이런 입체 블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와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블럭이 합쳐져서 중조 단계에서 지금 요런 또는 여기에 다시 이렇게 생긴 블럭이 붙어서 더 큰 형태에 만들어지는, 결국은 우리가 소중대 P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점 더 큰 형태의 블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걸 인위적으로 소중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조와 대조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도 아주 작은 단계 시작을 해서 점점점 커져서 이런 어떤 하나의 유니트 어셈블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작은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이런 형태가 또 여러 개 합쳐져서 이런 형태와 이런 게 합쳐져서 이런 하나의 유닛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대조 블럭에 이제 어딘가의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사례로 보였습니다. 제가 요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진 못하고요. 조선소의 컨피덴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이 디테일 어셈블리 프로시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참고하고, 특히 보면 특기사항 부재 운반에 뭘 조심하라든가, 특히 대조에서는 러그나 족장, 그 다음에 뭐 건넬 부위의 웰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조립 순서에 따라서 그 용접의 정밀도, 정도 관리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용접의 경우에는 열이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결국은 용접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조립이더라도 용접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조립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조선소의 소조립 공정, 여기 보면은 이런 주판에 이런 보강재를 지금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로테이션 장비에 그 다관절 로봇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끝에는 용접 토치가 붙어 있어서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접을 수행하는 이런 장비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여기 밑에 이런 작은 소부재가 있고, 여기에 지금 큰 겐츄리 크레인에 연결된,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연결된 두 개의 다관절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정 정반 형태의 고정된 형태. 이건 컨베이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컨베이어 없이 이런 블럭들이 보면은 얘도 이제 여기에 놓이게 되면 이 한 자리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스테이지들이 고정 정반입니다. 한 곳에 놓이게 되면은 다 작업이 끝나야 이 크레인이 이 해당 블럭을 들어서 밖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평블럭 조립 공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일부 컨베어가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흐름 생산은 아니에요. 다만 흐름 생산을 위해서 만든 정반이긴 한데 현재 생산의 형태는 그냥 고정 정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곡판을 외판으로 하는 조립 형태를 하나 보이고 있는데 밑에 지금 지그들이 직립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미리 이제 곡가공된 이런 부재를 가져와서 턴오버해서 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장의 판을 요 심라인 되겠죠? 심라인 웰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웰딩되어 있는 판 위에 다른 곳에서 조립된 대형 소부재를 가져다가 위에 탑재를 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블럭이 지금 여기 붙은 이런 대형 소부재는 아니긴 해요. 개념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곡블럭이 작업이 되고 그 평판을 주판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생긴 평판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이런 곡형으로 작업된 부재들이 붙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생긴 외판들이 피스 바이 피스로 조립이 돼가고 있는 형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용접 작업 상세는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과제가 여러분 숙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요 내용에는 가용접부터 시작을 해서 본 용접, 용접 순서, 예열, 용접 후의 보수, 변형 방지, 변형 제거법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두고 Q&A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사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용접이라는 거는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접을 했는데 그 용착 금속 내에 크랙이, 그러니까 버블이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용접과 용접 라인 사이에 크랙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배가 이제 안전성의 위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크게 파괴와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파괴 검사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작업된 부위를 띄어서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주로 테스트 단계, 실제로 건조 단계에선 거의 사용 못하고요. 왜냐하면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인장시험이나 미리 테스트 단계에서 인장시험, 굽힘시험, 충격, 하중시험 또는 화학적으로는 용접의 상태나 열 영향부, 히트 어펙티드 존에 대한 확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비파괴 검사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Non-Destructive Testing인데 줄여서 조선수에서 NDT라고 부릅니다. NDT.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라디오그래픽 테스트, RT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말 그대로 방사선을 투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의 뒷면에 필름을 붙이고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랑 비슷해요. 방사선의 투과입니다. 투과를 이용을 해서 필름을 관광함으로써 검사 부위의 결함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 라디오그래픽 테스트는 엑스레이 사용하기도 하고 감마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주로 감마레이입니다. 감마레이. 일단 크기가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좀 더 금속에 대한 투과성이 아니라 차폐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필름에 감각이 되니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 선박의 완성 용입, 아까 제가 강제와 강제 연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럴 수도 있죠.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용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 금속이, 그러니까 기존에 모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완전 뚫려 있는 소위 용재료만 채워지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비파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내부에 크랙은 없는지, 버블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또 T코너 부위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물, 그래서 이런 상가판이 있고 거기에 필러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겹쳐지게 된 이런 부위들 있잖아요. 이런 부위들 상대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고 절대 파괴가 되면은 굉장히 구조가 위험해지는 부분, T 코너 부위 같은 경우는 비파괴 검사를 많이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는 특수 파이프들, 특히 이제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선에는 사용되지 않는 대단히 높은 압력 또는 대단히 높은
온도에 그 유동이 흘러가는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안전과 굉장히 직결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재난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구조물에 탑재되는 탑사이드의 그런 해양 그 소위 공장,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런 NDT를 이용한 전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음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초음파.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 선행의장, 선행도장 및 탑재가 되겠고, 다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